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청와대 나오기 30년의 수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당장 최근 10년 동안만 봐도 여러 후보들이 청와대 이전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하여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전부터 이런 공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청와대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게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 본관이 완공되면서부터인데 바로 이듬해죠. 92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자당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광화문 정부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에 다른 대통령이나 다른 대선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직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면서 비용 추계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혀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 때는 이회창, 정몽준 두 후보 모두 집무실을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 수도를 충청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대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정동영 후보는 구중궁궐에서 시민들의 생활 감각과 유리된다면서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조 개선을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청와대를 가보면 그 외경이 아주 멋스럽고 웅장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공간 개념이 궁궐하고 비슷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본관 자체가 설계될 때부터 경복궁 근정전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쓰는 집무실은 워낙 넓고 횡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처음 들어갔을 때 테니스를 쳐도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너무 넓어서 춥다는 말을 남겼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여기에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까지의 거리가 멀다 보니 10분이 넘는 거리에 건물에 오갈 때마다 출입 절차도 거쳐야 해서 자연히 소통과 멀어지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본관이나 관저 집무실을 안 가고 그 업무동으로 옮겨가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예 이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직무를 봤다고 하고요. 특히 MB 정부에서는 본관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비용이 200억 정도 나와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은 이 층고가 워낙 높아서 도저히 공간을 나누는 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 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청와대 나오기 30년의 수건의 느낌표는 DH시대 신속과 과속 사이로 정리를 했습니다. BH는 이제 청와대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 DH는 뭡니까? 아마 미군 부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DH, 그러니까 드래곤 힐을 영어로 직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DH 시대로 좀 붙여봤는데요. 이 30년 수건 사업이 모두 벽에 부딪혔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이란 대안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신속한 이전이 될지 아니면 과속이나 졸속 비판이 이어질지 DH 시대에 대한 평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제명 아빠 문의 길 건너입니다. 제명 아빠는 이재명 전 지사의 새로운 별명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2030 여성 지지자들이 최근에 이재명 전 지사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와 딸처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딸이란 표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이 응답하라 1997이란 드라마에서 말썽을 많이 피우는 딸을 친근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팬덤이 형성됐다고는 하지만 지지자들이 정치인에게 아빠라고 부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이 전 지사가 아들밖에 없다 보니까 과거에 딸을 갖고 싶다, 딸이 있는 사람이 부럽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 이 전 지사가 이들에게 사랑한다, 힘난다면서 꼬박꼬박 답글을 보내면서 여기저기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아주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 지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대선 재수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길입니다. 네. 2012년 대선에서 접전 끝에 패한 뒤에 약 2년 동안 자맹을 하다가 2014년 재보선에서 패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사퇴를 한 뒤에 이 이듬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돼서 전면에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전 지사도 윤석열 정부 중반쯤에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과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당내 주류였던 친노 그룹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서 여러 선택지가 있었지만 이 전 지사의 경우 당내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대선 후보로까지 성장한 케이스라 공백이 길어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판 시점을 두고 당장 8월 전당대회부터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일단 당권을 잡고 2년 뒤에 총선 공천까지 영향력을 유지해야 가장 큰 약점이었던 당내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제명 아빠 문의 길 건너의 느낌표는 리스크부터 해소로 하겠습니다. 네. 이 전 지사의 등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얘기가 되는 것이 바로 대장동 의혹과 같은 사법 리스크인데 등판 시점과 방식을 놓고 의혹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